이제 인터뷰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자괴감에 잠 못 이루어 국민께 송구스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이번 계엄 탄핵 사태를 보면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만 밤잠을 못 잔 거 아니에요. 나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잠을 설칩니다.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재임 시절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 발탁에 대해선 두고두고 후회를 했다고 말했다. 후회할 짓을 왜 하냐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야? 계약서를 써라. 너가 검찰개혁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검수완박 한다고 했잖아, 네가. 그러면 써. 문재인, 윤석열 사이에 쓰라니까?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 한 50분, 1시간이 조금 안 돼요. 문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때의 충격과 분노, 한국 민주주의 미래. 나는 그때 쓴 페이스북을 쭉 찾아봤는데 충격과 분노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문재인이 쓴 글에. 어떤 충격도 어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더불어민주당의 진로 등 최근 현안뿐만 아니라 재임 시절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발탁한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자, 봅시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과정과 관련해서 찬반의 의견이 갈렸는데 이거 뒤에도 또 나옵니다. 반대 의견은 소수였지만 윤 검사를 가까이서 겪어본 이들의 의견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후보 2명 중 다른 한 분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데 윤 후보자는 지지하겠다고 했다. 당시에 나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윤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 난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뭐랄까 너무나 바보 같아. 그러니까 한눈에 꽂히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남녀 간에도 이 눈이 멀어서 뭐 한눈에 꽂혀가지고 뭐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다가 나중에 이혼하죠. 이게 그런 거야 지금.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김어준도 문재인을 한눈에 반한 거야. 왜? 누가 백원우 의원이 가서 그 이명박을 욕을 했잖아. 네가 어딘데 여기서 오냐고 그 노무현 장례식 때. 그랬더니 문재인이 가서 이명박한테 문재인이 아주 90도로 그 인사를 하면서 그 사과하잖아요. 그걸 보고 김어준이 문재인의 사람됨을 알고 이 사람을 팔아주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지. 내일 10월 10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비상임 대표 권영세가 비교섭단체 연설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연설과 비교될 것인데 진짜 오늘 밤 잘못 들겠네요. 리틀 브라더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예, 내일 권영세가 우리 지역구인데 여기 용산. 권영세를 뭐라 그러더라? 무슨 새라고 그러던데.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써주세요. 내가 권영세를 무슨 새라고 그러던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자,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당선 후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컸다. 게다가 이번에 계엄 탄핵 사태가 나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단초가 된 건 검찰총장 임명이지만 더 유감스러운 건 지난 대선에서 패배라며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점에 대해 우리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기필코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라며 민주당이 이기려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 이 포용과 확장. 경쟁을 자꾸 분열로 비판하며 밀쳐내는 건 민주당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 그럴수록 확장해야 한다. 설 연휴 때 찾아온 이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대표도 나와 생각이 같다고 덧붙였다. 공작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마 지금 이제 윤석열 발탁한 걸 두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아마 지금 검사 출신들이 나라를 마구잡이로 농단하는 가히 검찰 왕국 시대가 오다 보니 그 시기에 검찰 개혁이 더 철저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 같은데 우선은 국정농단 수사라는 것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검찰이 그 수사를 좀 대충 하고 말도록 검찰의 권한을 뺀다거나 힘을 약화한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검찰 개혁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였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고 적폐 수사는 적폐 수사입니다.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생각하는 게 시스템적 사고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 적폐 수사를 해도 법대로 수사를 해야지. 검찰 힘을 길러줘가지고 그들을 능멸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 검찰은 항상 능멸하거든. 피의자를 능멸하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한번 당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능멸적 수사를 당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수사 받다가 자살하잖아. 자기는 죄진 것도 없는데. 이거를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고 있었지.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이 책. 이게 2011년에 쓴 거예요. 문재인이 쓴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 그게. 근데 왜 이래 지금. 왜 이래 이 사람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간 요구가 높아서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야. 검찰의 권한을 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힘을 빼거나 힘을 주거나 왜 이런 짓을 하냔 말이야. 법대로 처리하도록 한다. 지금 법을 넘어서서 권력 남용이 있어서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무슨 소리야 이게. 검찰 개혁하고 적폐 청산하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적폐 청산을 해도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잖아. 그뿐 아니라 우리 검찰 개혁의 본질. 그게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경찰에다 다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이게 70년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긴다면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와 있나? 또 경찰이 국민에게 그만한 신뢰는 또 받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검찰은 이미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을 해체하면 국가가 편안해집니다. 검찰이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했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손주는 자기가.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 왜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가 없는 거.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의지의 문제지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청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만 바꾸면 돼요. 한 줄만 바꿔도 돼요.
왜? 검사 동일체거든. 검사 동일체를 각 검사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깨끗이 개혁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경찰로 옮겨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점차 줄여나가고 종래에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모두 다 경찰에 넘어가게 하는 이 과정은 몇 년간에 걸쳐 말하자면 착근시켜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과제다. 우리 정부 동안에 이것까지는 해야겠다고 생각한 검찰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검찰 수사 권한을 좁혔고 그 다음에 공수처도 설립했고 그 다음에 경찰은 국수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검찰개혁은 이제 다음 정부가 이어가야 하는데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역행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섰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역행했다 이거죠. 그때 검찰개혁이 미진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당시를 온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라이. 개혁은 reformation이야. 폼을 바꾸는 거야, 이 사람아. 개혁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거야. 그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잖아. 또는 종교 혁명이라고도 하고. 종교 개혁이 reform이야, reform. 폼을 바꾸는 거거든. 근데 폼을 바꿨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수사 권한을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를 전에 검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문재인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수준으로 검찰개혁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죠, 바보.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생각한다. 이 멋진 책. 내가 문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별하별 책을 다 읽었어요. 한번 내가 읽어줄게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상명하복을 가장 중요한 검찰 문화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불법 부당한 명령에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문화가 생겼다. 상사 검사에게 숭성을 외치며 폭탄주를 마시는 문화는 검사 동일체 원칙과 무관하지 않다. 이쪽 검사 동일체가 문제라는 거야. 이 검찰 동일체가 검사 동일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사 명령에 따라 무조건 복종하는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이 음주 문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후배 봐주는 거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내가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범죄 집단을 없애버리면 나라가 평안해지잖아. 당연히. 그리고 정관예우 없어지고 흔히 생각하는 기계 있는 검사는 없어지고 창백한 관료제의 검찰만이 남은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가 민주화되고 검사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검사들의 수준은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초기 때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그때 있었던 검찰 정권과 검찰 사이의 마찰 정도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조직 자체의 민주화가 중요한 것이지 검사 동일체 원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야 이게. 야, 이 사람 진짜 그러니까 생각이 글러먹은 거예요. 이 책을 쓰면서도. 이 김인혜 교수도 마찬가지고. 검사 동일체 원칙은 적극적인 검찰 구성 원리가 아니다. 존속으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오래된 요구였으나 겨우 참여정부에 와서 폐지됐다. 폐지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다 봤거든. 옛날엔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법조문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반대할 수 있다 이런 거야. 반대했다가 인사당하면 끝이지.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검찰 내에서. 그럼 끝이고 같은 조문이야. 그래놓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됐대. 예이라이. 아유, 내가 읽어줄 걸 많아. 여기 내가 지금 빨간 줄 치면서 내가 읽고 문재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를 여기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래서
검찰이 범죄 집단으로 바뀐 것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범죄 집단이란 말이야. 얘네들을 인권 옹호 기관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건 수단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도 수단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잃어버렸으니 그게 뭐야? 이데올로기가 된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거지.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검찰을 인권 옹호 기관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의 내가 이 정신세계를 이해했어요. 한국의 검찰은 어디서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형사 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 절차가 너무 강력함으로 모든 관련자들의 인권이 최소한으로 침해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검찰의 인권 옹호 기관론은 국가의 인권 최소 침해의 원칙,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국가기관과 차이는 없다. 검찰에 대해 과도하게 기대하게 하고 검찰의 행동을 인권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검찰의 인권 옹호 기관론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유용하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빨간 걸로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굽은 것을 펴려면 더 많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을 똑바로 수평되게 펴려면 더 많이 이렇게 구부려야 된다. 지금은 너무 범죄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지 야금야금 하다 보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 이런 것들을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기소 배심죄와 같은 것을 도입해서 실시하면 돼요. 그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 그리고 그것을 국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죽을 때까지 이것이 사건이 드러나면 바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피해자가 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지. 사법 피해자니까. 피해자 되니까 그것을 그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대신 그 검사, 그때 그 짓을 한 놈 그 검사에게 국가가 그 구상권을 청구해서 구상권을 발휘해서 돈을 뺏어다가 국고로 배상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그 검사에게 청구하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거는 법만 바꾸면 돼. 이건 뭐 헌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검수완박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다음에 기소할 때는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소 편의주의 또는 기소 독점주의로 지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소 배심죄로 해라. 시민들이 판단하게 해라. 니들이 판단하지 말고 이놈들아. 그런데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대통령님,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발탁하신 이유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후회되죠. 실제로 그 당시에 찬반 의견이 나누었던 것이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나 이 반대 의견이 수적으로는 작아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자, 이제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봅시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했다든지 어쨌든 그 시기에 윤석열을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하여 말하자면 욱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 말하자면 자기 제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챙겨주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다. 이런 의견들을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사실로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죠. 어쨌든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들이 그 겪어본 바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에서 그런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줄은 알아. 그러니까 반대수가 작지만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나 다수는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됐죠. 자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일에 대해 평가하는 듯이 말해요. 이런 데서는 자기 분리가 일어납니다. 국정운영 책임자가 리스크 관리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겪어봐야 됩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살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물론 어쩌다가 그게 우연히 잘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겪어봐야 됩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이런 것을 작성해 주든지 아니면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로 나는 검찰개혁을 찬성한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세게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구라를 치고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돌아와서 조국을 그냥 멸문지화 시켜버리는 거죠.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시스템적 사고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몰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후과를 입는다는 거예요. 김어준이 몰빵하라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윤석열에게 몰빵한 문재인은 뭐야? 개털된 거잖아요. 몰빵하면 안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몰빵해가지고 인생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네, 이거는 뭐 폰지 게임이네,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겉 모양만 보고 왜 몰빵하냐고. 연습을 해봐요. 연습 해봐야지. 이게 뭔가. 나는 그래서 뭐 어디 투자한다고 그래도 나는 그거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만큼만 투자를 합니다. 누가 뭐 어디 같이 하다 그래도 내가 그거를 그냥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뭐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그냥 좋은 경험이지. 절대 몰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몰빵이에요. 윤석열한테 몰빵한 거 아니야? 조국이 하고 문재인이.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런 바보가. 그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뭘 해야 돼? 계약서를 써야 돼. 퍼포먼스 어그리먼트. 네가 네 2년 동안에 임기 동안에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서약을 써라. 서약 써라 해도 되고 뭐 그 성과 계약서라고 해도 되고 직무 기술서라고 해도 되고 직무 명세서라 해도 되고 이름이야 뭐가 됐든 간에 좀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 젊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정직 성실한 사람인지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이 있는지 자기 인식이 있는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말로 떠드는지 아니면 진짜 그래 왔는지 그거를 다 보란 말이야. 눈에 콩깍지 끼었다고 그냥 그거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 그럴 그 젊은이들이 없겠지만 아유 내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아유
이렇게 무능함, 아유, 한심함, 비굴함, 윤석열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 비굴함, 그 무능함, 아유. 자, 봅시다.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나 사이에 당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를 조국 수석이 직접 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보고 아유, 나 인터뷰했다는 걸 보고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조국 그 민정수석을 하고 앉아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니 아유 참. 인터뷰한 내용을 자기가 다 얘기했잖아. 인터뷰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냐. 아니 검찰개혁을 그럼 한다 그러지 안 한다 그러겠어? 아니 출제자 지금 시험 보는데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대답하지 이 사람아. 인터뷰를 해보고 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지나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아유 바보 같은 놈들. 아유 아니 저런 바보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4명을 다 만나본 결과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고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했는지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검찰개혁을 지지했다면 그것이 타당한지 그럼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그랬으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뭐가 있는지를 내놓으라 그러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과거에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이런 빌어먹을 놈들. 내가 이낙연을 사람 같지 않게 보는 이유는 뭐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느닷없이 신복지 시스템을 자기가 구축해가지고 신복지 체계를 갖추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전남 도지사 때 신복지 체제를 안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 이전부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막 있어서 공직에 나와서 뭔가를 하잖아. 국회의원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뭘 했잖아. 국무총리 할 때는 신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망구도 얘기가 없었어. 이게 내가 봤을 땐 너무 바보스러운 사람들이야 이게 지금. 조국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다가 윤석열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니까. 윤석열 뺄까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윤석열을 빼고 다른 사람 시킬까봐 다른 사람만 후보로 올라올까봐 그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 면접을 하는 거거든. 근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윤석열을 마지막 후보로라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누가? 조국이. 누가 그랬겠어? 문재인이 그렇겠지. 그러니까 조국이 지 맘대로 했을 일 만무하고. 그게 이춘재 기자가 쓴 검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게. 만약에 아니면 지가 어필했겠지. 나는 그런 적 없다가. 자, 질문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가는구나. 기대가 어긋났구나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시게 됐습니까?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는 명백히 조국 수석이 주도했던 검찰개혁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더 강도 높게 행해질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고 발목 잡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안 거죠. 그 바람에 조국 장관 후보자 가족들은 이른바 풍비박산이 났고 사실 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해요.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 조국 수석이 편이 되어준 셈인데 거꾸로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그런 일을 겪으니 참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뭘 아이러니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 경영학적으로 인사조직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데 해야 할 곳에 있어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에 몰빵한 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이야. 아유,
내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를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야. 이건 자기 입으로 말한 거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제. 이제 다 기사화 됐고. 이런 건 독일 사람들은 이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뭘 아는 사람은 이딴 식으로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바보 아니야, 바보, 이게.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하는 꼬라지가 보면. 아니, 서울중앙지검으로 발탁할 때 조국이 그 가장 지지한 사람이라 했잖아. 근데 인사검증을 했어, 안 했어? 응? 인사검증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고 그냥 막 갖다 앉힌 거 아니야. 그냥 윤석열한테 다 몰빵한 거야. 가족이 풍비박산 난 것도 당연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야. 해야 할 일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니 이렇게 됐지.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이거 어떻게 이걸. 나라 운영을 이딴 식으로 한 거 아니야, 나라 운영을.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국 대통령님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담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일부는 그를 발탁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봐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잖아요.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 이번 계엄 이전에 그냥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 이런 게 아주 크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정말 국민한테 참 송구스럽고요. 거기에다가 이번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죠.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조직론을 공부 안 해도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책임을 자기가 통째로 조국처럼 이런 거 이루시로 따지 말고 내가 하여튼 좌우지간 결과적으로 잘못했어. 가족과 6박 출장에 4박 이제 리워드 1박이 생겼어요. 10박을 숙박하면 리워드 1박 내가 찾던 여행 그곳에. 건강에 진심이시네요. 그럼 보험도 하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 원래 검찰총장은 오히려 퇴임하고 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비판받는 자리죠. 왜냐하면 정치 중립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런데 검찰총장 발탁이 끝이 아니고 자기가 발탁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잘 안 되고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굉장히 많은 역풍을 받고, 역풍이라는 게 여기서 처음 나와. 나는 왜 민주당 애들이 역풍 하나 그랬더니 문재인이 쓰는 말이야, 이게. 뒤에도 또 역풍 나와. 굉장히 많은 역풍을 받고 그 바람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아주 키워준 거죠. 누가 키웠다는 거야? 추미애가 키웠다는 거야. 자기가 키운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문재인이.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누가? 추미애가.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처럼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워줬다는 거지. 그러는 바람에 그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가 잘못했다는 거야, 추미애가. 자기는 잘못이 없어, 자기는. 그냥 대통령이었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통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아쉽다. 이런 얘기야, 지금. 아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나쁜 정부였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과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문재인 정부가 하도 잘못해서 그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추미애가 추윤 갈등으로 윤석열을 키워주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조중동 얘기 아니야, 조중동 얘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문재인을 안 찍고 그 민주당을 안 찍었느냐?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가 너무나 말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찍었다는 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놈을 찍었다는 거야. 왜? 그만큼 문재인이 꼴 보기 싫었다는 거야. 직원들이, 이게 그 시민들이.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데 그것을 추미애 핑계로 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야, 문재인은.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추미애가 자기가 손 안 대고 코 풀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추미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달리 해석할 길이 없지. 내가 그래서 비굴한 사람이다. 비열한 사람이다. 난 추윤 갈등에서 추윤 갈등이 왜 나오나 했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친문 세력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조중동 문제. 이게 조중동 신문만 봤나 봐.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 더 유감스러운 건 사실 지난번 대선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유능한 검사일지는 몰라도 유능한 검사가 아니야. 아주 사악한 검사였지. 그것은 이미 그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그 열린공감 TV에서 제작해서 나온 그 수백 가지 윤석열 본부장 비리, 그게 수백 가지잖아. 본부장 비리, 본인, 그 부인, 그 장모, 이 본부장 비리 아니야. 그 본부장 비리 그 책을 보면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책. 그때 내가 그 책에 그 추천사도 썼는데 그걸 보면 기가 찬 거야. 기가 찬 거야. 윤석열이 어떤 놈인지, 어떤 저지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 사람이 말하자면 유능한 검사일지는 몰라도, 유능한 검사, 사악한 검사지. 몰라도 대통령 자질은 전혀 없는 사람, 뭐 비전이나 정책 능력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나는 비전이나 정책 능력이 문재인에게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쉬운 상대로 여겼어요. 우리 쪽 후보, 이재명 후보가 비전이나 정책 능력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선거로 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역대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말하자면 극심한 어떤 네거티브 선거에 의해서,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는 누가 했어요? 친문 세력이 했거든. 자기가 한 거야, 사실은. 말하자면 극심한 어떤 네거티브 선거에 의해서 마치 비호감 경쟁인 양 그렇게 선거가 흘러가 버렸고 그 프레임으로 결국은 그 프레임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 것이 패인이 되고 말았죠.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패했느냐? 네거티브 선거 와서 비호감 경쟁으로 그 프레임이 쳐지는 바람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패했다는 거지. 이 네거티브 선거와 비호감 경쟁 선거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국힘당이 만들어냈어요? 아니면 이낙연 캠프가 만들어냈어요? 이낙연 캠프가 만들어냈습니다. 대장동 이슈. 문재인과 이낙연을 포함한 친문 세력이 이재명 낙선에 전력 투구한 사실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다 조사했어요. 이거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을 호위무사했던 문재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이낙연은 아예 대놓고 뭘 했어요?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장동 사건을 엮었죠. 이낙연 캠프가 만들어낸 조작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수사, 대장동 사건 수사. 그러자 문재인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라고 검찰에 명령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 대장동 사건, 김만배. 윤석열 측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자기와 걸려 있고 국힘당의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대장동 사건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건드려 줬잖아. 그러니까 옳다 줬구나. 그러니까 자기네도 껴들어서 계속한 겁니다. 두 번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를 주장한 것이 홍남기 장관이었어요. 기재부 장관. 근데 홍남기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하니까 다들 깨갱했습니다. 누가? 문재인도 이낙연도. 깨갱한 거죠. 홍남기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문재인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개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네거티브는 누가 했어? 친문 세력들이 했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끝까지 지급하는 건 누구야? 문재인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 과정을 통해서 후회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지만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사람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송구스럽죠. 이제 끝으로 갑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무리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 해도 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웃기는 짬뽕입니다. 여기도.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게 추미애죠. 추미애 장관이 징계 건의해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임도 못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이 프레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은 지금도. 문재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력이 빵인 거예요. 시스템적 사고를 그러면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입체적으로 그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데 그것을 추미애의 탓으로 딱 찍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추미애 때문에? 추미애가 해임을 시켰어야 되는데 면직시킬 수 있도록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야. 추미애가 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을 오히려 본안재판, 즉 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에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정도의 비리와 불법이 있었다고 판결했어요. 판결문에 나와. 내가 판결문도 다 가지고 있어. 뭐야 이게. 징계위원회가 그 정한중 교수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지가 뭔데 정무적 판단을 해서 아니 면직시킬 거를 2개월 정직으로 낮춰주냐 말이야. 그냥 나온 대로 때리면 되지. 그러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옳았구나 하고 그냥 면직시켜버릴 거 아니야. 면직은 자기가 못하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거든. 그럼 대통령이 사인하면 돼.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래서 추윤 갈등으로 그 민주당이 표를 잃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본인이 다 알고 있어. 이거 면직 이상의 그 불법 행위를 했다고. 그럼 면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징계 2개월짜리인데 아니다. 이건 2개월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면직할 수 있다. 내가 면직시키면 그리고 해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대통령과 검찰총장 사이에 그 법적 다툼이 있겠지. 여기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해임을 할 수 있거든. 왜 근데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얘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해임했다. 그런데 그러면 행정소송을 갈 거 아니야? 행정소송은 판사가 어떻게 했어? 판사가 오히려 2개월 정직 처분한 것은 너무 낮은 거다.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한 정도인데 왜 이것을 2개월 했냐?
그래서 그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심에 가서는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 2심 판사는 이 본안에 대해서는 따지질 않고 무슨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등 뭐 이런 데서 본안은 따져보지도 않아. 본안을 따지면 자기도 면직을 때려야 되거든. 고법에서도. 그러니까 본안은 따지지 않고 뭘 따지냐? 그것만 따져. 이 절차가 정당했는가? 그래서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해. 근데 1심 재판부도 그 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부도 절차를 다 따져봤는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절차에 하자 있는 눈꽃만큼 뭐를 찾아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다 읽어봤거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 징계 사유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여기 절차가 이상이 있어서 이거는 뚫어보지도 않고 파기. 1심 법원의 재판 결과를 선고를 파기합니다. 그때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 여기까지 합시다. 1시 50분이 됐네.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온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능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낙연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자 헤럴드 경제 신문에 오늘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대선 후보 바꿔야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어. 그 친문 세력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뭐 저거 추미애가 잘못했다고? 아이고. 자, 이거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왕적 총리, 내각제는 제왕적 총리라서 4년 중임제 개헌이 현실적이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문재인은 맞는 얘기를 하다가 3,000%로 빠지고 3,000%로 빠졌다가 맞는 얘기로 들어왔다가 다시 3,000%로 빠지고 계속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뭐 트럼프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대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북 기조를 지가 바꿔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파피루스님, 네,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문재인의 무능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 성취가 있는가 없는가 기본적인 것도 검증 안 했습니다. 최동석 소장님의 성취혈증 모형 책과 방송을 보고 배워서 사람 보는 안목을 배워야 합니다. 네, 파피루스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김일성 유훈도 깼다. 김일성 유훈이야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죽은 사람들. 남북관계 나빠져도 평화 유지 위한 안전판 필요. 뭐 다 옳은 얘기야. 옳은 얘기.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 다 옳은 얘기들이죠. 자, 다시 한번 이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 피해가고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누구 닮았죠?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유유상중으로 통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삶을 업데이트해 가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문재인, 조국, 문임, 노조 요 5명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 인물 4사람을